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난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앞선 빈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보았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몸집, 동일한 동작. 숲의 색깔은 벗은 남자의 몸을 더 드러나 보이게 하는 그림자만큼이나 짙었다. 숲속의 빈터, 최윤. 연한 녹색 타일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여보? 비록 장난이라고 해도 우린 아직까지 여보라는 말을 그럴듯하게 쓸 줄 모른다. 그도 나도 이런 호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거기선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맡을 수 있는 곰팡이 냄새가 난다. 이미 서로에 대해 뻔히 알아버려야 할 얘기가 오래전에 바닥이 난 사람들. 서로의 이마에 조금씩 늘어나는 주름살을 세워주거나 침침한 시력을 돋보기로 돋우면서 잠자기 전 서로의 등을 긁어주는 늙은 부부 냄새.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도 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생각만 해도 싫다. 우린 동갑이다. 작년에 30을 넘었으면 젊은 것도 아니고 늙은 축에도 못 낀다. 우린 이렇게 어중간한 나이에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같이 살아보기로 한 것이다. 이 마을로 이사 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처럼 여보라고 부르자고 한 것이다. 하고 보니 껄끄럽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못할 건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부가 아닌데도 같이 살기로 결정하자마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동네로 이사하는 것이었다. 만나서 다투고 성격을 맞추고 사랑하게 되는 길고 긴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자는 결정은 쉬웠겠는가. 그렇다고 숨어 살자는 의도로 이리로 이사 온 것은 아니다. 자기들끼리는 엄청난 짓거리를 벌이면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끝이라도 봐버린 것처럼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을 놀래키거나 공연한 얘기거리를 제공해 쉽지 않은 우리 처지에 고민거리 하나를 더 덧붙이기 싫었던 것이다. 우리의 결정에 대해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골칫거리라면 골칫거리 아닌가. 우린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이 마을로 이사 오면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거였다. 단순하고 행복하게. 부부도 아니면서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풍속에 어긋나는 것인지 그것도 난 잘 모른다. 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따금 지금처럼 집에 누가 찾아왔을 때 그때만 그렇게 부르면 되는 것인데 그다지 까다롭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냥 해보는 장난 같은 거니까. 그의 이름은 민구다. 민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최소한 나만큼, 어쩌면 나보다 조금 더 나는 민구를 사랑한다. 파란색이 낫지 않아? 코발트 블루 같은 거. 그가 마당에서 삽질을 하다가 건성으로 대답한다. 그가 색깔에 둔감하다는 건 알고 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마 여러 종류의 파란색을 늘어놓고 코발트 블루가 어떤 것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해도 모를 것이다. 그런 파란색 타일을 쓰면 꼭 수족관이나 수영장 같지 않을까? 물속에 들어가면 다 물고기지 뭐, 안 그래? 우린 목욕탕에 붙일 타일의 색을 고르고 있는 중이었다. 한 묶음의 견본색 종이 뭉치를 들고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은 나고 그는 며칠 전 사람이 와 마당에 부려놓은 흙더미를 흩어지지 않게 한 대로 모으고 있는 중이다. 우린 목욕탕을 만들기로 했다. 그것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찾는 단순한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이 집에 부족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러면 이걸로 하시죠. 가끔 가다 이걸 받고요. 타일 가게에서 온 사람은 코발트 블루 정도 될 파란색 견본지 한 귀퉁이를 접고 같은 색 바탕에 자주색 꽃무늬가 박힌 타일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말없고 불친절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진 않으나 어떡하랴. 무려 일주일을 꼬박 기다려서야 맞이하게 된 읍에서부터 출장 온 이 부근의 단 하나의 타일 가게 사람이었다. 와서 좀 보면 안 돼?
그거 그냥 네가 정해라, 여보. 그래서 난 그렇게 정했다. 파란색 타일에 연자줏빛 꽃이 박힌 역시 파란색 바탕의 타일을 간간히 집어넣는 걸로. 공사를 맡기로 한 사람은 목욕탕이 될 지금까지 헛간으로 쓰였을 작은 공간의 크기를 자로 재고는 대강의 견적을 냈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아주 시골이다. 우린 서울의 변두리를 다 뒤지다가 조금씩 서울에서 멀어졌고 어느 날 아주 멀어졌다. 시골인데도 언덕 아래까지 번듯한 아스팔트가 깔려 있다. 집 앞까지 올라오는 언덕도 시멘트를 부어 대강 만든 것이었지만 길이 나 있다. 길이 조금 가파르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집은 우리에게는 일종의 신혼살림집 같은 거다. 우린 결혼 반대주의자들은 아니다.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도시에서 혼자 살다 보니 그럭저럭 나이가 들었고 그러다 보니 나도 그도 결혼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우린 때가 되면 결혼할 것이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오면 말이다. 그 절차를 밟기 전에 우린 같이 살아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물론 가족들은 민과 내가 사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린 시골에 있는 나의 부모에게도 그의 집안에도 말하지 않았다. 어떡건 우리의 사생활에 이런 시골집은 정말 안성맞춤이었다. 마치 세상의 끝까지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보금자리를 찾은 철새 2마리처럼 우린 행복했다. 서울로 올라온 이래 나만 해도 9번이나 거처를 옮겼으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과장된 것은 아니다. 난 흔히들 서울 위성도시라고 부르는 A시의 작은 종합병원의 검사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의 직장인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혈액이나 소변 같은 것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것을 관리하는 일이 내 일이다. 그 이외의 복잡한 검사는 다른 곳에 의뢰해야 할 정도로 이름뿐인 검사실이다. 나쁘지 않은 직장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아주 만족스러운 것은 물론 아니다. 당직일도 자주 돌아와 야근도 많은 편이지만 다음 날은 마음껏 쉴 수 있다. 월급도 좋지 않은 편이고 일은 고되다. 그래도 좋다. 돌아오면 시선을 줄 수 있는 푸른 산이 사방에 있으니. 병원으로 오기 전에는 서울의 한 제약회사에 딸린 간호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입사해온 그를 만나면서 이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민구는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내가 일하던 제약회사에 들어와 사무실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근무 중에 갑작스레 코피를 쏟아 그가 간호실로 뛰어들었고 그걸 계기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아무래도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수월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작은 병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평범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뿐이다. 민구는 나보다도 특히 민구는 직장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이곳에서 사는 일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맞으면 어쩌면 우린 직장을 그만두고 비록 몇 푼 안 되지만 우리 둘의 퇴직 자금을 모아 가까운 읍내에 상점 같은 것을 차리는지도 모른다. 평소보다 배 이상이 걸리는 출퇴근 시간마다 우린 그런 얘기를 한다.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다. 글쎄 무슨 가게를 차린담. 낚시 도구점 같은 거. 산 하나 넘으면 거기엔 주말이면 낚시꾼들이 심심찮게 모여드는 웬만큼 큰 저수지가 있으니. 아니면 꽃가게나 펜시점. 그렇지만 드문드문 농가가 있을 뿐인 이런 산골 마을에서 누가 그런 것을 사갈까. 아직 우리는 마음에 꼭 드는 보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생각을 우린 꾸준히 할 작정이다. 난 어렸을 때 비행사 같은 것이 되고 싶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고 이 정도의 나이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민구는 높은 망루에 갇혀 별이나 관찰하며 세상에 대해 명상하는 고독한 철학자가 되고 싶었단다. 그렇지만 괜찮다. 누구나 이루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이루는 것이 아닌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일은 일이다. 그리고 인생은 다른 곳에 있다고 우린 생각하는 편이다.
그 다른 곳에 있는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그와 난 서울 근교의 시골을 찾아 주말마다 돌아다녔고 이 집을 찾았다. 의견을 낸 것은 나였지만 도시에서 커서 도시에서 자란 그도 용감하게 동의한 일이었다. 적어도 우린 그와 내가 만나면서 이루고 싶었던 일을 하나는 이룬 셈이다. 전세비도 싸고 매해 펄쩍 뛸 정도로 집세가 오르는 일도 없을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해도 목욕탕을 만들고 이곳이 우리 마음에 든다면 상관없다. 우린 각자 약간의 저축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니까. 시골에 집을 얻자고 주장한 것은 나였는데 그건 꼭 같이 살아보자는 결정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골 마을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무엇보다도 어느 날 내게 일어난 작은 사고 때문이었다. 시골에 살게 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그 이상한 일을 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민구에게조차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괜히 그에게 말을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랬지 거짓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그 일은 처음 1년 전에 일어났다. 근무를 마친 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혼잡한 시내의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무슨 사고가 일어났던 모양으로 무한정 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성급한 차 몇 대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길로 가려고 하다가 2대의 차를 박아버려 상황은 더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틈을 타 갓길을 달리는 한 대의 차를 엄중히 비난하기 위해 내 주위의 여러 대의 차가 열렬히 클락션을 울려댔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중앙선을 가운데에 두고 양쪽으로 정체해 있던 차의 대열이 한순간 비어지면서 그 자리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풍경이 들어섰다. 북방의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키 크고 늠름한 전나무 숲이 길 양쪽으로 나 있고 그 사이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눈 덮인 흰 길이 쫙 펼쳐져 있었다. 난 현실에서 그런 풍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난생 처음 본 풍경은 내게 싸한 아픔을 불러일으키면서 마치 전신마취에서 깨어날 때와도 같은 안락한 느낌으로 나를 감싸 안았다. 전나무 숲에 둘러싸인 그 길 한중간에 몸을 누이고 쉬고 싶은 그런 평화와 안락의 느낌. 난 눈을 감고 그냥 운전대 위에서 잠들어 버렸던 것 같다. 길어야 1분 아니면 5초. 어디선가 먼 곳에서 울려대는 빵빵대는 소리를 들으며 난 다시 깨어났다. 뒤에 있는 차의 운전자는 어느새 내 차의 창문 앞에 서서 험악한 얼굴로 무언가 외치고 있었다. 아마도 갑작스레 되찾은 각성 상태에서 일어난 현기증을 가누고 난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창을 열고 험악한 얼굴로 다가온 뒷차 운전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뿐이었다. 그렇지만 결정적이었다. 그 일은 한두 번 약한 강도로 다시 일어났다. 짧고 덜 구체적이었지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때마다 난 대로를 달리던 중이었으니까. 운전대를 잡고 그 이상한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고 상상해보라. 누구라도 무섭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토록 목마르게 시골집을 찾은 이유가 그뿐인가? 이유를 대라면 많다. 그중에 화란이의 존재도 우리가 이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화란이는 우리가 기르는 개의 이름이다. 민구의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가 만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였을 때 진돗개라면서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러니까 2년 전 난 이리로 이사 오기 전에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는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화란인 특히 목청이 뛰어나다. 내가 직장에 가고 없을 때는 집안에 갇혀서 하루 종일 지저대는 것인지 귀가할 때 문 위에 항의 쪽지가 서너 번 나붙곤 했다. 그렇지만 어쩌란 말인가. 화란인 나의 식구인데. 난 조심을 시키고 조용히 하라고 훈련을 시켰다. 그런데 어느 날 반상회에서 결정한 사실이라면서 마침 민구가 와 있는 저녁나절 들이닥쳤다.
아파트 규칙을 어겼으니 당장 화란이를 처치하거나 아니면 화란이의 성대를 제거하라는 명령이었다. 민구와 난 그들의 처사에 격앙했고 분노했다. 어떡건 이사를 해야 했다. 만약 이 오래된 시골집 반대편에 있는 야산에 전나무가 없었더라도 난 이 집을 고집했을까? 복도방을 따라 언덕을 올라오자마자 내가 시선을 던진 것은 정작 이 집 쪽이 아니었다. 멀리 시선을 돌렸을 때 바로 건너편 앞산의 전경이 나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5월의 숲은 무성하고 깊었다. 그 짙어 보이는 산 중턱에 더욱 희게 드러나는 어울리지 않는 빈터가 있었지만 그것이 눈앞을 가득 채우는 숲의 아름다움을 망쳐버릴 정도는 아니었다. 적어도 그때 난 그렇게 생각했다. 벌써 내 마음이 그 숲을 마주보고 있는 이 집에 이끌려 있었기에. 글쎄, 그 숲의 어디가 내 몽상 속의 전나무 숲을 닮았다는 것일까? 어떡한 몇 그루 모여있는 전나무가 있기는 했다. 왜냐하면 그 북구의 전나무 숲을 본 후 난 전나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전나무만은 어디서나 알아볼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떡한 그 몇 그루의 나무들이 단번에 이 집을 선택하는 계기가 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 마을에는 값싸게 새낼 수 있는 집이 다른 곳보다 많았다. 버려진 집이 적잖이 있었으니까. 이런 곳이 아직도 서울에서 한두 시간 정도만 가면 되는 곳에 존재하다니. 게다가 이런 종류의 마을에서는 드물게 도로 포장은 또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설령 우리의 고물차가 고장이 난다 해도 대중교통편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근처에 명소라고는 작은 저수지 하나뿐인데 가게도 많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택한 이 집은 마당 끝이 낭떠러지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전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집도 많이 낡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어 굴러떨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붕도 수리했다고 하니 물샐 염려도 없으며 일단 청소를 하고 보니 실내는 밝고 방도 큰 편이다. 무엇보다 집 건너편에는 이름도 모를 많은 나무들이 제법 우거진 다듬어지지 않은 야산이 있다. 그 산속에 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복덕방 주인의 말도 우리를 안심시켰다. 화란이는 벌써 집 앞에 가파른 언덕 밑으로 달려 내려가는 것을 즐긴다. 성대를 잘리는 운명을 벗어났기 때문인지 여기 와서 화란이가 제일 행복해한다. 화란인 마음껏 짖는다. 아무 것이나 시야에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면 화란이는 지저댄다. 그럴 때 보면 화란이는 진짜 진돗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전원주택을 열망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것이 나의 느낌이다. 게다가 이 시골집에 전원주택이란 용어는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자연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있나? 어떡건 낡은 차 속 도시 한가운데서부터 눈 덮인 북구의 전나무 숲까지 달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 같은 것은 더 이상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불안스런 꿈자리에 시달리던 나의 수면도 되돌아왔다. 민구는 민구대로 손볼 것이 많은 이 집을 보고 소년처럼 흥분한다. 그는 벌써 제법 큰 공구 상자를 구입했다. 집은 날림으로 지은 집이다. 방 2개, 마루, 부엌, 그리고 광 하나. 그래서 할 일이 많다. 마당은 구태여 어디까지라고 경계지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주변의 산, 들, 하늘까지 모두 우리의 정원인 셈이다. 집 앞 뒤에는 웬만한 터가 있어 채마밭 정도를 만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집은 비어 있었다. 집은 얼마 전부터 비어 있었다고 한다. 집주인은 서울에 살고 있는 아주 바쁜 사람이라서 우린 맘 좋게 생긴 복덕방 사람을 믿고 계약을 했다. 집주인과는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민구가 시내에서 한번 만나본 적도 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문을 열어 젖히면 푸른 새벽의 대기 속에 시야 가득 가슴이 터질 정도로 가득한 안개의 흰 파도가 바람에 난무한다. 아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더 먼 쪽으로 고개를 들면 저런 작은 섬들이 떠있는 바다가 보인다. 아니 꼭 그런 것 같다.
짙은 안개 사이로 띄엄띄엄 검게 드러나는 논이나 밭의 짙은 녹색이 안개 바다에 떠있는 섬같이 보인다. 깊고 편안한 잠만이 만들 줄 아는 고른 리듬. 민구의 따뜻한 호흡이 가까이서 귀밑머리를 간지리는 그런 아침. 나도 다시 방으로 들어와 조금만 더 하면서 잠을 청한다. 물론 늑장을 부릴 수 있는 주말 같은 때 그루잠을 자고 깨어 일어나 다시 바라보면 어느새 뜰에 가득한 햇살. 마당으로 걸어 나와 몇 걸음 뒷걸음질 쳐서 집의 모양을 바라본다. 뒤에 멀리 보이는 구릉을 배경으로 나지막한 지붕과 넓은 마루, 창 트인 낡은 유리창까지 그림처럼 아름답다. 적어도 그때까지 그것은 내가 본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저 지나치는 풍경이 아니라 그 속에 민구가 있고 화란이가 있고 그들을 바라보는 내가 들어가 있는 우리의 풍경이었으니까. 이런 집에 목욕탕이 없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향긋한 비누 거품이 이는 따뜻한 물에 몸과 마음을 담그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집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도 계약이 늦어진 원인은 바로 이 집에 목욕탕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린 적어도 목욕탕만큼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사실 이사 온 직후 우린 휴가를 받고 싶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새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사나흘간의 해외여행을 생각했던 것이다. 신혼여행처럼. 그러다가 우리 계획은 목욕탕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여행은 언제라도 갈 수 있지만 목욕탕이 없는 집은 아무래도 안락한 집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 계획은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해서 그나마 집을 개조하는 것을 허락한 집 주인에게 감사해야 할 지경이었다. 민구는 건축업을 한 적이 있는 친척에게 목욕탕 설치 공사에 절차와 조언을 구했고 그것을 일일이 공책에 적었다. 물론 하다 보니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긴 했지만 우린 한 달 전에 성급히 욕조부터 사왔고 시멘트와 모래, 그것에 섞을 방수액 같은 것도 사다 날랐다. 그것들은 지금 마당 한켠이나 광 한 구석에 포대자락에 덮여 있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우리 손으로 조금씩 목욕탕을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 그렇게 목욕탕에 매달리느라 우린 아직까지 마을 한 바퀴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 이제 배관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더러운 물을 시원스레 배수할 수 있는 땅속 배수관만 연결해 뚫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목적이 있는 삶이란 참 어쩌면 이다지도 신이 난단 말인가.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 같은 시시한 목적일수록 더더욱. 주중에는 우리가 같이 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욕탕이 웬만큼 제 꼴을 갖춰가고 있을 때 우린 주말엔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구는 습관이 되어 평소보다 기껏해야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나 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누워서 뒤척거린다. 때론 지루하다는 듯 혼자 소리를 내며 나를 깨워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주말 아닌가. 그것도 매캐할 정도로 상쾌한 공기가 코 속에 들어오는 시골집의 아침. 난 모르는 척 누워서 더 깊이 잠들 생각만 한다. 우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산책을 하고 민구의 직장 근처에 있는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온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지낸다. 지붕에 보조 안테나를 세워놓았어도 한두 채널은 여전히 화면이 일렁인다. 그렇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리 많지 않았다. 아마 우리의 텃밭은 내년에야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사 온 것은 파종 때가 지난 다음이었으니까. 그러던 중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내가 건너편 산에서 그 남자의 모습을 본 것은 민구가 화란이를 데리고 마을로 시장을 보러 간 주말의 어느 아침이었다. 그날 난 민구의 휘파람 소리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그루잠을 청했지만 결국 깨어 일어났다. 몽롱한 정신으로 마당에 나와 앉아 앞산을 바라보며 햇빛 속에 앉아 있었다. 6월이어서 아침부터 햇살은 달구어져 있었지만
산바람에 적당히 기분 좋게 식혀져 있었다. 난 잠이 덜 깬 손이 작동한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만히 주변의 전경에 시선을 주고 있었다. 이리로 이사 온 것은 정말 얼마나 잘한 일인가. 막 터져나온 하품에 섞여 이렇게 속으로 감탄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건너편의 산 둔덕, 눈에 띄는 작은 빈터쯤에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난 약간 남은 잠의 흔적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 난 나의 눈을 의심했다. 지난주 일이 특별히 피로했었지. 햇살 때문에 피로 때문에 내가 또 이상한 광경을 보는 그 환각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닐까라고 먼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앞쪽을 바라보았다. 난 30이 넘을 때까지 안경 한번 써볼 필요가 없었던 나의 양호한 시력을 그때만큼 원망해 본 적이 없었다. 앞산의 중턱, 내 시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남자는 발가벗고 있었다. 무엇 하나쯤 걸쳤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라에 가까웠다. 난 잘못 보지나 않았나 해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바라보았다. 남자는 전라였다. 나의 시신경이 그 남자의 이미지를 채 제대로 구성해내기도 전에 나를 사로잡은 것은 원시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래도 난 그럴 수 있다고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라고 산중에 땅을 사 집을 지어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 딸린 산에서 나체주의자 행세를 하지 못하란 법이 없지 않은가. 난 그렇게 나를 안심시키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게다가 나 또한 남자의 나체를 보았다고 해서 벌벌 떠는 나이는 지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난 등을 타고 올라오는 소름을 어쩔 수 없었다. 무서움 때문이었다. 나의 시선은 나도 모르게 자꾸 앞산 중턱의 나무가 성긴 빈터로 되돌아왔다. 거기 서 있는 벌거벗은 남자에게로. 남자의 몸은 멀리서도 늙은 사람의 몸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두려움의 정체는 나의 시선에 점점 더 분명하게 들어오는 남자의 행동이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남자가 벌이는 반복적인 동작. 그것은 나의 단순한 왜곡된 연상일까? 아니었다. 분명히. 산 건너편의 한 집 마루에 앉아있는 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를 향해 벗은 몸을 앞으로 내밀고. 왜인가? 물론 그 이유는 알 수 없었고 그 순간에는 솔직히 말해 그런 질문이 내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았다. 난 그 구부정한 그러나 건장해 보이는 어깨가 벌어질 만큼 벌어진 큰 키의 늙은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자 갑작스런 두려움이 그만 구역질로 변해 목으로 무언가 울컥 넘어올 것만 같았다. 저런 광경 앞에서 무서움이라니. 난 그때서야 시선을 돌리고 배가 되는 두려움에 쫓겨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여전히 구토증을 느끼면서도 방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민구와 화란이가 어서 돌아오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손은 반쯤 조립하다 놔둔 조립 옷장의 쇳대를 쥐고 있었다. 남자가 당장 앞산에서 뛰어내려와 순식간에 깊은 구렁을 넘어 내가 있는 곳까지 쳐들어오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면 단번에 내리칠 작정으로. 마침내 민구가 장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주말에 그렇듯이 밝았다. 그 목소리는 하도 밝아 그 순간 그와 내가 너무도 다른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서운할 정도였다. 화란아, 세상에서 제일 늦잠꾸러기 고진희 씨 좀 가서 깨워라. 곧이어 열어놓은 문으로 화란이가 흙 묻은 네 발로 이불을 마구 밟으며 맹렬히 뛰어들어왔다. 한 번 그러고 나면 이불 빨래를 다시 해야 했기에 평소 같으면 우리가 제일 질색하는 일. 그러나 그날 아침 난 화란이인 줄 알고서도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가상적인 위협에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순간 서서히 온몸의 피가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완의 상태로 빠져들어갔다. 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여전히 쇳대를 움켜잡고서. 무엇을 감지했는지 화란이도
내 옆에 얌전히 앉아 내 손을 한두 번 가볍게 핥았다. 방 안에서 계속되는 침묵이 이상한 듯 그때서야 민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러고 있니? 빨리 나가서 앞산 빈터에 아직도 누가 있는지 보고 와줘. 부탁이야. 난 작은 목소리로 겨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왜 그래 대체? 그래도 민구는 나갔다 돌아왔다. 아무도 없는데? 무슨 일이야? 난 민구에게 내가 본 것을 더듬더듬 말했다. 그럴 리가 있니? 네가 잘못 본 거겠지. 그냥 우통 정도 벗고 체조 나온 건너편 집 사람 아니겠어? 단번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도 민구는 빈터에 그런 방식으로 모습을 나타낸 남자에 대해서보다 나의 설명에 불쾌한 기분을 역력히 얼굴에 내보였다. 난 민구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거기엔 이제 아무도 없었다. 투명하게 맑은 날씨, 희고 커다란 뭉게구름의 그림자가 언저리에 드리워져 앞산의 전나무 숲에 더 깊고 검푸른 색조를 부여했을 뿐이었다. 잘못 보지 않았어. 사람이 있었다고. 벌거벗은 늙은 남자였어. 나의 목소리는 어느새 더 한층 약해져 있었다. 그날은 그럭저럭 지나갔다. 신선한 야채로 점심을 해먹고 목욕탕 공사에 매달리다 보니 아침의 일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먼 옛날 일만 같았다. 민구 말대로 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악의 없이 산속에서 나체로 체조를 했던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로 했다. 타일이 도착했다. 배수관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타일은 예뻤다. 몇 개 정도 깨도 상관없을 정도로 충분한 개수를 신청했기에 난 그중에 몇 개를 빼어 뜨거운 냄비나 달구어진 다리미 같은 것을 올려놓는데 썼다. 그 짙은 파란색 타일들을 내 벽에 바르면 정말 광은 머지않아 소형 실내 수영장처럼 변할 것이다. 우리는 타일을 목욕탕 속에 쌓아놓고 배수관 공사하는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전화를 해야 자리에 있는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우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집에 오기 전에 들릴라 치면 문 앞에 열쇠가 잠겨져 있기 일쑤고 전화를 하면 요즘 바쁩니다. 시간이 나면 가기 전에 전화드리죠. 이런 식이었다. 그렇지만 배수관 공사를 하지 않고 어찌 욕조를 들여놓고 어찌 타일을 붙이는가 말이다. 우린 이 집에서 오래 살 작정으로 목욕탕을 우리 손으로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도 예상외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비싼 출장비를 내고 다른 도시에서 공사하는 사람까지 불러올 수는 없는 것이다. 집세가 더 싸지는 것도 아니고 목욕탕을 떼가지고 이사를 갈 수도 없지 않는가. 내가 두 번째로 그 남자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병원의 동료와 근무 시간을 바꾸어 반나절이 단축된 주중의 어느 날이었다. 민구의 퇴근 시간 훨씬 전이기도 했지만 그날 민구에게는 저녁 나절에 빠질 수 없는 모임이 있었고 우리의 고물 소형차는 민구에게 맡겨졌다. 마침 나처럼 일찍 일을 마친 직원 중에 하나가 비시 근처에 가는 길이라며 인근 시내까지 나를 데려다 주어 버스를 타고 일찌감치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막 언덕을 올라 집에 도착해 나를 향해 뛰어나온 화란이를 쓰다듬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난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앞산 빈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보았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몸집, 동일한 동작. 사실 앞산과의 거리는 상당한 편이어서 얼굴까지 분간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그 남자의 얼굴을 알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그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듯이 건너편 산에 서서 한 여자에게 뜻 모를 전언을 전달하고 있는 남자 또한 나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으리란 것에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게다가 첫 번째와 달리 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지도 않았고 겁에 질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겁에 질린다 한들 지금은 민구도 없다. 도움을 청할 마을 사람도 가까이 없다. 난 마당에 있는 화란이 장난감을 언덕 아래로 던지고 외쳤다.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화란아, 가서 다시 가져와.
자, 빨리. 화란이가 미친 듯한 속도로 마당 끝에 낮은 담을 훌쩍 넘어 집 밑에 언덕을 구르듯 뛰어내려갔다. 화란이가 내 명령에 따라 멋모르고 달리는 동안 난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꼿꼿이 서서 남자를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역겨움이 섞여 속은 뒤집어지고 있었지만 난 죽기 살기로 남자의 행동을 직시했다. 화란이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언제라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날 화란인 내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그때가 오후 4시쯤 되었을까. 6월 오후 4시경의 햇살은 따갑다 못해 무거웠고 숲의 색깔은 벗은 남자의 몸을 더 드러나 보이게 하는 그림자만큼이나 짙었다. 화란인 점점 더 멀리 내가 던진 장난감을 주우러 언덕 밑을 달려 내려갔다. 난 마치 무서운 침묵 속에서 적과 대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알 길 없었지만 지옥에서의 하루만큼이나 길었다. 다시 돌아온 화란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어주는 짧은 방심의 순간, 남자는 갑작스레 미처 어느 방향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날의 오후와 저녁의 일과는 그 일로 엉망이 되었다. 배수관 공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광바닥에 널려져 있는 것을 치워 놓으려던 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미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충분히 더운 그날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 햇빛의 잔영마저 완전히 사라져 이제는 더 이상 수려하게 느껴지지 않는 앞산이 검게 변했다. 그때까지 난 빈터에 혹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창문으로 감시하느라 끝도 없이 일어섰다 앉았다를 거듭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곡괭이를 들고 건너편 산에 있는 불빛 흐린 집까지 쳐들어가는 상상을 몇 번씩 했다. 그렇지만 그 남자는 정말 저 넓은 지붕이 보이는 앞산의 2층 집에 살긴 하는 것일까? 난 음악의 볼륨을 최대한도로 올렸다. 그 엄청난 소리가 나의 두려움을 쫓아주기를,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언덕을 올라와 주기를 바라면서 앉아 있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민구에게 난 그날 오후에 겪은 일, 내가 그 일에 대처한 방식에 대해 얘기했다.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민구의 대답은 기괴했다.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행동했기에 꼭 너 혼자 있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니? 네가 정말 그 짓을 하는 작자를 저 건너편에서 봤다면 말이야.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자꾸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민구의 말은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조금씩 더 격렬해진 신경질적인 발언들이 한동안 우리 사이에 오갔다. 오후 내내 속에서 누적되었던 것이 폭발할 기회만 찾고 있었는데 얼마나 잘된 일인가. 우린 마치 상대편이 빈터에 나타난 그 작자라도 되는 것처럼 서로 공격을 아끼지 않았다. 민구는 내 처신이 그런 기괴한 일을 불러일으켰다는 식의 억지 같은 공격을 했고, 나 또한 그따위 말을 하는 너도 똑같은 족속이다 라고 대응했다. 게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민구가 목욕탕 일에 점점 더 게을러지고 무관심해진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난 이 집에 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투었다는 사실에 더 기분이 상했다. 시골에 와서도 싸우다니. 그러다가 난 입을 꽉 다물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미안하다, 진이야.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카메라 룸 렌즈로 그 작자의 사진을 찍어둬.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투다. 사진을 찍어두라고. 내게 카메라는 아름다운 장면, 추억에 남기고 싶은 장면만을 찍기 위한 기계였다. 민구의 잠자는 모습을 찍고 노느라 흙 범벅이 돼 있는 화란이, 고향집 지붕, 이런 것을 찍을 때나 필요한 것. 그러니 생각이 미치지 않았을 밖에. 민구는 문 가까운 곳에 카메라를 내놓고 기다렸다. 그런 민구의 계획을 알아챈 것인지 이후 한참 동안 그 남자가 벌거벗고 나타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설령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작자의 흉악한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민구에게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고 당장 그 집으로 쳐들어가 항의하기엔 조금 미묘한 문제였다.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도 화란이가 짖으면 내 시선은 거의 기계적으로 앞산의 빈터로 향했다. 앞산 집으로 가서 물어보면 어떨까? 뭐라고 물어볼래? 네 말대로 남자가 산에 벌거벗고 나타나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런 사람 없다거나 있어도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면 어쩔래?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는 순서를 거치기로 했다. 작은 마을에 만약 앞산에 사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그런 행동을 한다면 소문이 안 났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비록 그 빈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이 집뿐이라고 해도 말이다. 누군들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 이런 일을 만나리라고 예상이나 했겠는가. 주말에 새로 산 운동화까지 꺼내 신고 서두르는 내 뒤를 민구도 따라 나섰다. 시큰둥한 표정을 하고 공연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충고를 덧붙였다. 이사 온 이후 전입신고를 하느라 이장을 만났고 오다 가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 간단한 눈인사는 했지만 우리가 오로지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내려가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집이 좀 정리되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작은 집들이 잔치를 벌일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는데 이런 불쾌한 일을 수소문하러 그들을 만나야 하다니 정말 속상한 일이었다. 우리가 맨 먼저 찾아간 것은 복덕방 사람이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민구는 엉뚱하게 입을 열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동네의 내력이나 그런 것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글쎄요, 나도 여기 사무실 낸 게 겨우 3년 됐어요. 여기 집들은 대개 여기서 오래 살았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살다가 대충 다른 데로 가요. 거기처럼 산을 좋아해 들어온 사람들이 가끔 있지. 요새 산골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어디 많은가요? 산 너머에 큰 길이 난다기에 우리도 복도방을 열었지. 그전엔 거래 하나 없었어요. 우리 거래도 다 땅이지 집 거래는 없어요. 땅을 사세요, 아예. 그래서 나중에 지으면 되죠. 땅은 많아요. 거기 집 앞에 2층 집 있죠? 이 골짜기 땅이 대부분 그대 거예요. 싸게 해드리지. 복덕방 남자는 마을 내력 운운하면서 우리가 장기 계획으로 집이라도 사려는 사람으로 보였나 보다. 그래요. 보이기는 가까워도 찾아가면 한참이 걸려서 아직 인사도 못했는거려. 시골이라도 다 바쁜데 인사하고 뭐하고가 있습니까? 여기 주민들이 조금 무뚝뚝하지요. 앞산에 있는 분은 가족이 많나요? 다 서울에 살고 주말에나 가끔 내려오는 정도죠.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살고 있다죠. 며느리라야 60을 훨씬 넘긴 분인걸요. 남자 없이 두 분만 살아요? 이 골짜기 땅이 다 자기네 땅인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여기 여자 둘 아니라 여자 혼자 살아도 위험할 거 하나 없어요. 서로 상관 안 하지, 안전하지. 옛날 여기 있던 군부대가 해놔서 도로 포장 다 돼 있지. 나중에 여기 눌러 앉겠다고 집 지을 땅이나 알아봐 달라고나 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뵙죠. 난 민구가 언제 그 얘기를 꺼내는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민구는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이렇게 끝내고 내게 나가자는 눈짓을 하고 먼저 나왔다. 왜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 분위기를 봐야지. 어떻게 덥석 그런 얘기를 꺼내니? 이 시골에서. 동네 사정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가지 사실은 알아냈잖아. 그 집에 남자가 없다는 거. 진이야, 너 정말 헛개비 본 거 아니지? 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고개나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었다. 내려온 김에 이장 댁까지 가볼까? 여전히 마실 간다는 투다. 이장을 찾아가서는 내가 얘기를 꺼내기로 다짐을 받았다. 민구는 그래도 조심스러운 눈치였다. 그러다가 그는 마음을 바꿨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닐까? 그러더니 그는 내 쪽으로 돌아서서 두 손으로 내 얼굴을 잡고 애원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진이야, 우리 주말인데 재밌게 놀자. 저수지까지 걸어서 산책을 가든지
아니면 읍내 꽃가게 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 있는 주말인데 놀자. 그 일은 우리 이제 없던 걸로 치자. 어때? 좋아. 그치만 저수지는 가지 말고 목욕탕에 타일이나 바르자. 그 이상한 나체주의자인지 정신병자인지 수소문하는 거 아니라면 뭐든지 다 좋아. 우린 팔짱을 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욕조가 놓일 곳을 제외하고 타일 부착용 시멘트 범벅이 되어 한 벽 가득 타일을 붙였다. 아침 기분만 빼면 만점인 주말이었다. 약간 따갑고 무거운 여름 날씨지만 맑은 하늘, 적당한 바람, 그리고 푸른 숲. 그러나 그날 밤새 내내 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팔다리가 조여드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반수 상태에서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영상들이 줄을 지어 눈앞을 지나갔다. 이튿날 난 새벽같이 일어났다. 출근 준비는 제쳐두고 화란이를 데리고 언덕을 내려 앞산 쪽으로 걸어갔다. 화란이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보기엔 완만해 보이는 산이 걷기에 숨이 찰 정도로 가팔랐다. 빈터가 저 앞에 보였다. 이상하게 나무 한 그루 없이 움푹 패인 돌 부스러기 섞인 굵은 흙의 빈터. 그것이 우리 집에서 보면 하얗게 보이는 그 빈터였다. 숲속의 빈터. 언젠가 도심을 지나가다가 이런 이름의 다방 앞에 멈추어 섰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내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그 다방의 예쁜 이름이었는데 빈터가 가까워오자 내 가슴은 무섭게 뛰었다. 그렇지만 벌써 훤히 밝은 새벽. 그곳의 선이 건너편으로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자그마하게 우리 집이 보였다. 마루의 유리문과 부엌 쪽의 창문,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목욕탕이 될 문이 열려진 광의 입구. 그리고 고개를 돌리자 길 끝쯤에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나무에 가려져 겨우 지붕이 보일락 말락하는 그 집의 모습이 나타났다. 지붕이 넓은 2층 집의 철문은 닫혀 있었고 담 뒤로는 그대로 산으로 연결된 둔덕이 보였다. 시골집으로는 높은 담, 그 위에 박힌 방범용 병 조각. 난 지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심호흡을 하고 그 집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철문 사이에 눈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은 문에서부터 곡선으로 꺾어진 마당 저쪽으로 멀리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난 보았다. 내게 등을 보이고 서서 무슨 체조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건장한 그러나 늙은 운동복 차림의 한 체구를. 그 남자인가? 조금 키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갑자기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졌다. 여기까지 와서 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내가 막 눈을 떼려 할 때 화란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짚기 시작했다.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 길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화란이는 여전히 지저대며 내 뒤를 따라 곧이어 나를 앞서서 뛰어내려갔다. 난 단숨에 집까지 뛰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나를 보았는지 내 뒤를 쫓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생각해도 무서운 속도로 뛰었으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내가 바라본 것은 앞산의 허연 빈터였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다시 보아도 여전히 비어 있었다. 며칠 후 난 과일 주스를 한 통 사들고 이장댁에 갔다. 그럴 리가 있나. 그 집 주인이 바뀐 후 남자는 살지 않아요.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우리 집 앞에서 보면 앞산 빈터 보이잖아요. 이장님, 거기 어떤 남자가 나와 섰는 걸 2번이나 봤다고요. 그게 어때서? 길 잘못 든 등산객들이겠지. 그 산 너머로 산길도 있어요. 아니면 그 집 아들이든가.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 전 주인한테 땅을 인수받은 후 땅 관리를 그 사람이 해. 가끔 서울서 내려오지. 근데 그게 왜? 좀 이상한 사람 같았거든요. 키도 크고 무섭게 생겼어요. 아들이건 산책객이건 멀쩡한 사람이면 왜 그렇게 한참이나 서서 우리 집을 쳐다봐요.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그러면 아들은 아니요. 그 사람은 키가 작고 뚱뚱한 걸. 게다가 그 사람 오면 여기 꼭 들르는데 내려왔단 말도 못 들었어.
난 그때까지도 차마 내가 본 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착한 얼굴에 슬픈 미소를 띠고 새로 이사 온 새댁인 나를 대접하느라 과일을 깎고 있는 이장 부인 때문이었다. 혹시 이 동네 이상한 사람 있어요? 난 이장에게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다. 이상하다니. 우리 동네엔 그런 사람 없어. 거 앞산에 나타났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산에 오를 사람 하나 없겠네. 새댁이 시골 생활이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여기서 그런 일 다반사요. 그걸 가지고 뭘. 이장의 대답은 사무적이었고 단호했다. 내가 결국 세세하게 털어놓지 못했으니 그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이장의 집을 나오면서 나는 발가벗고 나타나건 옷을 입고 나타나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잊어버리자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날씨는 이렇게 화창하고 멀리 보이는 겹겹의 산은 이토록 푸른데 그런 일로 단 하루라도 걱정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래서 민구에게 이장 댁에 들렀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까짓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면 큰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든지 정말 민구 말대로 사진이라도 찍든지 해서 그때 가서 항의를 해야지. 그러면서도 그 일로 다시 한번 앞산에 닫힌 철문이 있는 집까지 올라가기는 싫었다. 그런데 마침내 민구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정말 기필코 배관공사를 하는 사람을 때를 써서라도 집까지 불러올 생각으로 일찍 귀가해 저녁나절에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갔었다. 공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였다. 그 사람은 우리 집 목욕탕 배수공사에 흥미가 없었다. 애초에 일을 맡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아저씨, 그 목욕탕 공사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아저씨한테는 아주 쉬운 거지만 우리한테는 신혼여행만큼 중요한 거라고요. 아저씨가 잠깐만 시간을 내주면 두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그래도 거절하시겠어요? 반나절이면 충분할 텐데 우리가 벌써 많이 해놨거든요. 난 그 가게에 1시간이나 앉아서 졸랐다. 이유를 물어도 바쁘다, 할 일 많다라는 대답이고 다른 데 부탁하세요. 그 마을까지 들어가기 골치 아파요. 여기 일도 이렇게 밀렸는데. 1시간 이상 앉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들어오는 사람 1명, 걸려오는 전화 1통 없는 걸로 보아 일이 많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아저씨가 우리 집 공사를 해주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목욕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비위를 맞추려는 말에 그 사람도 지친 모양이다. 이거 참. 내가 졌어요. 다음 주말에 갈 테니 이제 그만 내일 좀 합시다. 내가 하도 다짐을 요구하니까 그 사람은 다음 주에는 꼭 가겠다며 부속품까지 보여주고 다시 한번 우리 집 전화를 묻고 그것을 벽에 붙은 칠판에 써넣었다. 그러고 나서야 난 그 가게를 나왔다. 그때만 해도 난 그 사람의 반응에서 조금도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던 것이다. 읍내까지 나온 김에 모종집에 들어가 몇 개의 꽃씨 봉지와 모종 상추, 토마토 나무를 몇 그루 사가지고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그런데 집이 가까워지자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저 언덕 위 집에 사세요?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아가씨 같은 사람이 왜 그 골짜기 속까지 들어갔어요? 왜요? 남편하고 사는데요, 뭐. 그 동네에 살만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죠. 손님이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미안하지만 언덕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언덕 밑에 나를 내려놓고 횡하니 가버렸다. 그때서야 난 천호공사 사람과 택시기사의 태도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아차렸다. 그런저런 얘기를 민구에게 해주려고 언덕을 바삐 올라오는데 민구가 헐레벌떡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비닐봉지 한가득 담긴 모종 짐을 받으러 내려왔다. 진이야, 네 말이 맞아. 나도 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 거 뭐 하는 거냐고 나도 미친 것처럼 성질나는 대로 소리 질렀지. 그랬더니 꼼짝도 안 하더군. 그래서 너처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시 나와 보니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래, 속수무책이야. 직접 보니까 끔찍하지? 민구 또한 나만큼 무겁고 당혹한 표정을 하고 앞산을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근데 사진을 찍어두라더니 찍어뒀어? 사진? 너무 놀랍고 비위가 상해 그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그것 봐. 우린 그 경황 중에도 과장스럽다 싶게 큰 소리로 웃었다. 참 웃을 때가 아니야. 화란이 발 좀 돌봐줘야겠어. 화란인 자기 집 앞에 누워 민구가 갖다 준 저녁엔 입도 대지 않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 민구의 서툰 솜씨로 감긴 왼쪽 앞발 붕대에 벌건 물이 들어있었다. 난 비상약통을 집어 항생제 반알을 물에 타서 억지로 입에 넣어주고 붕대도 갈아주었다. 돌아와 보니 화란이가 저렇게 낑낑거리고 있더군. 저 앞산 일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야. 한번 그 집까지 가본 적이 있거든. 아주 불쾌한 분위기지. 너도 거기까지 가봤어? 그러면 너도? 그래, 그랬어. 근데 뭘 봤어? 아무것도. 너무 이른 아침이었거든. 넌 집안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어떤 남자를 본 것 같아. 그 남자 같았어. 그치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랬는지 확실진 않아. 그게 다야. 그냥 돌아서서 뛰어왔거든. 민구와 난 거의 동시에 침묵했다. 우리가 이 동네에 대해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은 민구와 내가 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만나기 시작하면서였다. 난 야근을 하고 난 다음 날 졸음도 무릅쓰고 일어나 오후 시간에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다. 채 15집도 안 되는 동네. 그러나 허사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방문에 달갑지 않은 표정이 되었다. 그들은 앞산의 기분 나쁜 집에 대해선 물론 마을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사자 집에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행여 그 집에서 튀어나올 남자와 맞부딪히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게다가 그 이상한 남자는 민구가 본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긴 며칠이 지났을 뿐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대부분 이 마을 토박이라면서 그들 사이엔 별다른 교류가 없는 듯했다. 난 마을 사람 찾아다니는 것을 포기했다. 앞산의 전나무는 더 이상 나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고 숲은 깊고 푸른 것이 아니라 음험하고 위태로웠다. 장마가 다가오느라 이따금 하늘에서 비라도 뿌릴라 치면 앞산의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만 같아 민구와 난 밖으로 뛰어나가 볼 수도 그렇다고 문을 잠가 걸고 갇혀 있을 수도 없는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우린 화란이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집안에서 키우기로 했다. 흙과 모래가 섞여 채워진 화란이용 널찍한 상자가 다시 마루 구석에 놓여졌다. 밤에 목욕탕 공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내다 걸었던 전등불도 마루로 들여놓았다. 붙이다만 타일벽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 더욱 볼품이 없었고 그 중에 한두 개는 아예 바닥에 떨어져 조각조각 깨졌다. 그날도 멀리서 짙은 회색의 무거운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천우공사 아저씨의 봉고가 언덕을 올라왔다. 어이쿠, 완전히 엉망으로 일을 했군요. 거 미장이라도 부르지. 이게 원. 천우공사 남자는 말없이 일을 시작했다. 어질러진 광바닥의 자재들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벌써 몇 주일 전에 사들인 욕조도 한 옆으로 치워놓고 배수관 설치할 자리에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는 광에 이미 설치되었던 수도꼭지를 틀어보았다. 이 집 수압은 여전히 좋군요. 몇 년 전에 여기 수도관 공사 내가 했습니다. 아, 네. 아저씨는 민첩하고 신속하게 일을 진행시켰다. 우린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 왔는데도 손님처럼 그 주위를 정성없이 어슬렁거릴 뿐. 이거 반나절이면 끝날 텐데 어차피 하루 와서 일하는 거 인건비 좀 더 투자하시면 이 벽도 후딱 하고 가지요. 시멘트도 이만하면 충분할 거고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말입니다. 남자가 삐뚤빼뚤 붙이다만 타일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저씨. 민구가 내 뒤에 와서 기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목욕탕 공사가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더 이상 절실한 기분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되어버린 것이다. 비가 몇 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하늘은 벌써 까맣게 내려앉아 실내에도 광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였다. 일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었다. 앞산은 가는 빗속에서 더 검게 내려앉았다. 난 초조하게 기다렸다. 민구나 나 이외의 사람이 와 있을 때 그 남자가 나타나기를. 비가 굵어져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기 전에 우리 이외의 증인 앞에서 그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점심때가 가까워 욕조와 연결될 배수관이 놓였다. 욕조 옆으로 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난 점심을 차리러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우린 말없이 마루에 차려진 정성없는 식탁 앞에 앉았다. 민구도 나도 천우공사 남자도 거의 별말 없이 빠르게 식사를 계속했다. 난 점심을 먹는 내내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화란이가 귀가 쫑긋 올라가더니 낮게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와 거의 동시에 누군가가 소리도 없이 언덕을 올라와 있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난 너무 놀라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거의 기계적으로 앞산을 바라보았다. 우리 마당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잿머리를 흔들며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작은 체구의 노파였다. 누구세요? 라고 외치면서 자세히 얼굴도 보기 전에 천호공사 아저씨가 천천히 일어나 혀를 차며 혼잣말로 했다. 아니, 저 할머니가 또 빗속에 여기까지 왔네. 노파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굵어진 빗속을 걸러 마당을 가로지르더니 낮은 담 위에 앉아 움푹한 뺨을 오물거리며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늘에 또 조씨가 날아다니자녀. 오늘도 또 날아다녀. 우리 동네까지 오자녀. 노파는 바싹 마른 손을 올려 허공에 돌렸다. 누구세요, 저 할머니? 저 반대편 끝에 있는 우리 동네 할머니요. 보시다시피 노망이지. 아저씨는 일어서 할머니를 마루로 데려오려고 소매를 끌었지만 노파는 고집스럽게 낮은 시멘트 담에 앉아 하늘에 무수한 동그라미를 그렸다. 노망이에요. 그 일 이후. 무슨 일이요? 아니, 그 일 말고 여기 또 뭐가 있겠소? 그 일이라뇨? 민구와 나도 우리 앞에 나타난 그 남자의 일을 그 일이라고 불러온 터라 우린 순간 긴장해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일에 대해 아직 못 들었어요. 날씨가 이러면 이 할머니 노망이 여간 심해져야죠. 여기 살다 그 일 이후 우리 동네로 이사 왔는데 종종 이래요. 천우공사 정씨는 빗속을 걸어가 노파를 들어 올리다시피 마루로 데려와 앉혔다. 변칙적으로 비가 쏟아지다 멈추다 했다. 민구와 난 가만히 숟갈을 놓고 담배를 피우는 천우공사 정씨를 주시했다. 에이, 날씨가 이러니 일해놓은 거 제대로 굳지도 않을 텐데. 미안하지만 여기서 마칩시다. 점심까지 먹었으니 그 일 얘기나 해드릴까? 어차피 알게 될 거. 조대환이란 남자가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쯤 신문 사회면에서 크게 떠들었는데 지금 웬만한 나이의 사람은 그 사건을 다 기억할 것이다. 거의 10여 년 전 일인데 농촌 일이 바쁘던 맑은 5월 낮 조대환은 아내가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마루를 지나 뜰로 내려섰다. 군부대가 있던 마을이라 대부분 아스팔트 길을 따라 상점과 식당 겸 집들이 늘어서 있던 때였다. 지금은 다들 골짜기로 집을 지어 들어갔지만 조대환은 평소에는 뜰을 내려서면서 가래를 힘있게 멀리 뱉는 습관이 있었다는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그날 조대환의 외출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길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따뜻한 봄날이었고 부엌에서는 조대환의 모친이 일을 하고 있었겠지.
조대환의 아내도 모친도 조대환이 그녀들의 등 뒤를 지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양말 신은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민첩했다. 양말. 이건 시시한 것 같지만 중요하다. 육군 모모부대의 주임 상사로 제대한 조대환은 양말 벗는 것을 싫어한다. 나갈 때는 수켤레 되는 군화 중에 잘 닦인 것을 골라 신고 나간다. 그리고 그는 언제라도 군화를 신고 뛰어갈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날 그는 군화를 신지 않았다. 조대환의 아내는 아침 일찍 그녀의 남편이 약을 묻혀 5켤레의 구두를 닦아 양지 바른 벽에 일렬로 세워두고 두껍게 바른 약을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양말 신은 발로 나가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수사관에게 말했다. 조대환의 두 아들과 딸은 학교에 가 있었다. 조대환의 모친은 시종일관 그 일에 대해서는 기적적이라고 할 만큼 완벽한 침묵을 지켰다. 그때뿐 아니라 나중에도. 어떡건 마루를 내려온 조대환의 손에는 소총이 한 자루 쥐어져 있었다. M16A1 소총이라는 거. 봄날 대낮에 아지랑이가 어지러운 집 앞의 길 위에는 인적이 없었다. 조대환은 그렇게 앞을 바로 보고 걸어 마당을 걸어 나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스팔트 깔린 위에는 차도 인적도 뜸했던 시간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점심을 마치고 다시 밭이나 논에서 등을 구부리고 일하고 있을 때였다. 조대환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걸었다. 그때 길 저쪽 멀리서 그 당시 23이던 정식인의 누이가 걸어오고 있었다. 조대환은 그녀 쪽으로 총을 겨누었다. 그리고 그녀가 사정거리 안으로 충분히 들어왔을 때 그날의 첫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보이지도 않게 날아가 그녀의 정수리를 맞췄고 그녀를 도랑에 꼬나박았다.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야산 너머까지 울리는 총성을 들었고 매캐한 냄새도 맡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총을 장전하고 똑바로 앞으로 걸어가는 조대환의 모습을 그때까지 보지 못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총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사람은 모두 3명이었다. 당시 이장내 맏아들과 길가 상점을 하는 정선 씨, 그리고 당시 6살이던 서하리집 손자. 조대환은 쓰러져 있는 3개의 육신을 뒤로 하고 그 특유의 팔자걸음으로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 둘, 셋, 넷. 그의 발걸음은 정확했다. 정황을 참작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뛰어나왔는데 그때 그의 태도가 약간 흐트러졌다. 그는 여러 방향으로 또 여러 발을 난사했다. 그렇게 그날 오후 2시경 단 10분도 안 되는 사이 이 마을 사람 7명이 조대환의 총을 맞고 쓰러졌다. 거의 순식간이라고 마을 사람들 모두는 강조했다. 7명 중 3명이 사망했고 4명은 중상을 입었다. 상상이 되는가? 그날 이 마을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들판은 적막했다. 아무도 입을 벌리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 어디선가 다시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동네의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밖으로 뛰어나오지 않았다.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리고 서로 가만히 있었다. 조대환은 여전히 앞만 보고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래도 엄격한 호흡을 유지하며 걷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여유 있어 보였다. 그가 빈 아스팔트 위를 걸어 마을 어귀를 충분히 넘었을 때 쓰러진 가족에게로 사람들이 뛰어갔다. 한편으론 그들을 옮기고 다른 한편으론 모두가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나와 여전히 비어있는 길을 걸어가는 조대환을 한꺼번에 뒤에서 공격했다. 그를 쓰러뜨린 후 총을 빼앗았고 즉시 읍내의 지서로 데려갔다. 조대환은 감옥에 들어갔다. 그는 조용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그 후는 어려웠다. 남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2달 이상 계속된 길고 지루한 수사가 있었고 이 수사 과정에서 마을은 조각조각이 났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자주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 해석되었고 그러다 보니 내용은 거의 매일 조금씩 변모했으며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억이 불분명해지게 되고 그 일에 대해 결정적인 세부에서 엇갈리는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작은 증언의 차이점들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그들의 사이는 점점 더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땅은 많은 부분 조대환의 것. 보상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서로 미묘한 증언들이 더더욱 속출하기 시작해 수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여기까지는 모두 신문에서 보도된 그대로이다. 그 다음은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있다고 믿었기에 그 일이 해결되었다고 믿었다. 하긴 감옥은 감옥이다. 그런데 조대환은 감옥에서 죽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수년이 지나 감옥에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그가 다시 한번 마을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가 벌써 얼마 전부터 감옥이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의 판정을 받고 치료 감호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그가 없는 사이 조대환 가족은 지금 저 앞산의 집으로 피신해 갔다. 동네를 뜰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 집 뒤에는 예전에 이 산이 훈련장으로 쓰였을 때 만들어 놓은 방공호 같은 것이 있었는데 집에 와 있는 단 하룻밤 없애지 않고 놔두었었던 방공호 속에서 폭발물 사고로 죽었다. 왜 그가 한밤중에 방공호까지 갔는가? 소문에는 조대환이 잠시 병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른 그날을 기다려 조대환의 모친이 아들을 유인해 그곳에 오래전부터 넣어두었던 가스통을 폭발시켰다던가. 그것도 알 수 없는 얘기다. 죽은 걸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 어떡건 조대환은 이렇게 죽은 것으로 돼 있다. 그 직후 조씨 가족도 모두 이 동네를 떠났다. 어느 누구도 소식을 전해 들은 적 없고 그들을 본 적도 없다.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보상으로 땅을 되돌려 받았다. 이 과정은 또 얼마나 길고 지루한 갈등을 만들었던지, 왜 보상이 아니라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가? 왜 싸움이 일어났는가? 지금은 이렇게 우거진 이 산은 조대환이 불화를 받아 땅 주인이 되기 전 육군 모모부대 훈련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 주민들에게서 사들여 약 일주일 만에 민둥머리 둔덕으로 변모했던 곳이니까. 오랫동안 훈련장으로 쓰이다가 부대가 떠나고 훈련장이 철수되자 그때 군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대환이 그만큼 싼 값에 사들인 거니까. 일 빼기 일은 얼만지 알아요, 젊은이들? 일을 뺏겼다가 일을 다시 얻으면 얼마가 될지. 네? 다들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0이라 할 테지. 그렇지만 아니야.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는 그렇게 셈한다고. 결코 메꿔질 수 없는 마이너스 1이지. 나와 민구는 모든 장면이 눈앞에 대형 화면에서 펼쳐지듯 앞산의 빈터를 주시하면서 배수관 공사 아저씨의 얘기를 들었다. 아저씨가 노파를 봉고에 태우고 떠난 뒤에도 우린 멍하니 그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빗줄기가 아주 굵어졌고 또 저녁이 돼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도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우린 결국 아무에게도 우리의 그 일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설령 얘기했다고 해도 우리가 마을을 돌며 수소문할 때 그 이상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았으리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동네에 있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남자는 빈터에만 내려오고 빈터는 그 작자의 자리라는 것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것이다. 후에 기회가 생겼어도 그 일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우린 작정을 했다. 그렇지만 그들과 같은 이유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린 장마가 시작되던 날 그 일에 대해 들은 다음에 우리의 그 일의 남자가 죽었다고 치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린 꼭 그런 것처럼 했다. 그날 배수관 공사를 해주고 간 뒤 천우공사 아저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도 목욕탕 나머지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조르러 찾아가지도 않았다. 사실 배수공사가 되어 욕조가 놓여졌으면 됐지 무슨 마무리가 있겠는가. 우린 그 후 목욕탕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장마비가 너무 들이쳐 문을 닫아놓았을 뿐이다. 화란이는 다시 밖으로 내놓았다. 장마가 계속되는 내내 우린 앞산을 쳐다보지 않았다. 사실 비가 굵어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끔 무섭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릴 때 화란이가 무섭게 앞산에 대고 지저대기 때문에 그쪽을 쳐다볼 때가 있다. 글쎄, 그때 한 번쯤 그 남자의 모습을 본 것도 같다. 우린 집에 있을 때면 최고의 볼륨으로 음악을 틀어놓는다. 골짜기가 쩡쩡 울리도록. 우린 집에 늦게 들어온다. 일이 끝나면 내가 서울 민구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그가 A씨 병원 앞으로 나를 찾아온다. 우린 밖에서 저녁을 먹고 할 일 없이 비가 퍼붓는 후덥지근한 거리를 쏘다닌다.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는 때도 있다. 화란이가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이 미칠 때는 이미 자정이나 1시가 넘곤 했다. 그때 들어가 다시 새벽같이 출근을 하느니 우린 여관으로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같이 사는데도 여관에 간다. 이튿날 집에 들어갔을 때 간밤의 폭우로 낮은 시멘트 축대의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려도 더러워진 화란이가 달려들어도 우린 별달리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장마가 계속됐다. 여름이 그렇게 지나갔고 가을도 그렇게 시작됐다. 남자는 가끔 나타났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주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우린 멍하니 그 남자를 바라보고 웃었다. 때론 손가락질을 하며 나오는 웃음을 멈추기가 어려웠다. 우린 생각했다. 가을이 되어 추워지면 그 사람은 한동안 벌거벗고 나타나 그 짓을 할 수 없을 거야. 죽은 자도 추위는 참지 못할 테니까. 날씨가 쌀쌀해진 어느 날 저녁, 우린 여느 날과 똑같이 귀가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목욕탕으로 향했다. 민구의 목소리는 계절답게 건조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목욕탕을 시험해 봐야지. 시멘트가 잘 말랐는지 물이 잘 빠지는지. 시멘트는 아주 바짝 말랐구나. 물을 틀어볼까? 물도 잘 빠졌다. 우린 호스로 바닥을 씻고 비누를 묻혀 솔로 욕조를 닦고 알맞게 미지근한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벌써 한 계절 전에 사다 놓은 목욕용 액체 비누를 풀어 거품이 넘쳐나게 했다. 물은 기분 좋은 향기를 풍겼고 여린 김이지만 붙이다만 타일벽에 김이 서렸다. 우린 옷을 벗고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 민구는 수도꼭지가 있는 쪽에 난 그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물의 온도는 우리 몸에 딱 알맞게 따뜻했다. 이제 그 남자 안 나타나네.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죽어 있을걸. 내년 봄에나 보자고. 몸이 노곤해지는 걸 느끼면서 우린 봄이 되기 전에 빈터에 전나무를 심어버리는 것은 어떤가 그런 얘기를 했다. 늦은 가을쯤에 빈터에 나무를 심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지. 마을 사람들은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곳에는 늘 빈터가 있었으니까. 숲속에 빈터란 수도 없이 널려 있으니까. 알맞게 따뜻한 욕조의 물속에서 우리 몸은 오랜만에 이완되었다. 우린 하품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아, 우린 전나무 심는데 열심일 거야. 그렇지? 우린 아직 우리가 심을 전나무 종류를 고르지는 않았다. 제일 평범한 걸로 심지 뭐. 전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늘 푸른 큰키나무다. 소나무처럼 진이 나오며 곧게 높이 자라는 작은 비늘이 있는 잿빛 껍질에 덮여 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솔방울 같은 열매가 열리는데 추위에 잘 견디며 숲을 이루는 나무다. 가을에 심는 전나무가 잘 자랄는지는 우린 알 수 없다. 우린 더 이상 목욕탕을 열망하지 않을 것이다. 타일벽은 지금 있는 그대로 반쯤 붙어 있을 것이다.